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 겪었던 경험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 기억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를 지금 이렇게 글까지 쓰게 만들었네요. 몇 해 전 대한민국을 크게 들썩이게 한 사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가 시간이 지난 지금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 형사입니다. 제가 형사가 되리라 마음 먹게 된 계기가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조용하시지만 무척이나 정의롭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은 진학하지 못하셨지만 항상 한자로 된 책을 읽으시고 성인들이 쓴 고전책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죠. 아들, 남자로 태어났으면 기세 있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어떠한 바람이 들이닥쳐도 꺾이면 안 된다. 알겠니? 어릴 땐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알 것 같지만요. 저희 아빠는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 일을 하셨어요. 갑과 을 중에 을이었죠. 제가 살던 마을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도 스리슬쩍 눈 감아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강에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취급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동네 주민들에게 돈을 걷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장의 말이었으니 어르신들은 꼼짝 못하고 그 이장 말을 들을 수밖에요. 그저 마을 발전 기금을 모으는 거라고 표현하니까 명분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돈을 거둔 거죠. 그런데 이장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돈을 매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도박하거나 본인 아들 사치품 사주는 데 써버린 거였어요. 아빠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줄 아는 아빠는 이장에게 가서 따졌답니다. 자네가 이장 일 하느라 고생하는 건 알겠다만 노인네들 코 묻은 돈 걷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당장 돈 없어서 내일 먹을 밥도 불확실한 사람들한테 마을에서 쫓아낼 거라며 위협까지 하면서 그 돈을 걷는 자네의 어두운 의도를 알게 된 이상 나는 그냥 못 넘어가겠네. 아빠가 폭로를 시작하자 이장은 그야말로 미친 개가 되었어요. 이장의 성격은 한 번 물면 놔주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엄마를 협박하게 이르렀어요. 여편네, 당신 남편 잘못 만났어. 내가 아주 이 집안 다 죽사발을 만들어버릴 거야. 저는 학교에서 왕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힘이 있으니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버린 거였죠. 엄마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머니 모임에서도 끼워주지 않았어요. 마을 왕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문제는 아빠의 일터였습니다. 땅 주인도 이장 말을 듣고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며 아빠에게서 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당장 다음 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셨어요. 엄마가 대신 다른 동네로 넘어가서 일을 하며 저희 밥 먹을 돈을 벌어오셨죠.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제가 아빠가 거품 물고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고야 만 겁니다. 아빠! 아빠! 엄마! 아빠가 쓰러져 있어! 황급하게 창고에 쓰러진 아빠를 등에 들쳐매고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의사에게서 독극물을 먹은 것 같으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 이렇게 가면 안 돼. 허무해서 이렇게 못 보내. 제가 등교하고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에 아빠는 유서를 작성하고 독극물을 마신 거였습니다. 유서 속에는 정의롭게 살자가 나와 우리 가문의 신조였지만 체제 속에서 반발하는 게 이렇게 큰 파국을 가지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여보에게도 상당히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나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나를 원망하지 말게. 이 모든 건 나의 불찰일세.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생에 나의 역량은 여기까지인가 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빠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걸 쉬쉬 덮고 정의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마을놈들이 우리 아빠를 죽인 거였습니다. 빨간색 사과를 파란색이라고 우기면 파란색이라고 말해야 하는 곳이었죠. 아빠를 존경하고 따르던 저희 마을에 가서 깽판을 쳤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몽둥이 들고 이장님 댁 문을 부셔버리고 다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돌아오는 건 외로운 저의 메아리 뿐이더군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오히려 저희 아빠 죽음을 좋아하던걸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사라졌다면서요. 나 반드시 높은 사람이 돼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잡아서 다 부셔버릴 거야. 다시는 우리 아빠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가. 너네들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섬마을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모든 추억과 아픔과 고통을 그곳에 두고 저는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바로 냅다 시작할 수 있는 몸 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봉고차에 몸을 싣고 건설 현장에 뚝 떨궈지면 그때 안전모를 쓰고 일을 시작했죠. 막노동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아버지에게서 매우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았다는 거였어요. 그 신체 덕분에 여러 가지로 일하는데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을 해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단칸방을 마련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사회의 악을 때려잡고 싶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 마음은 제가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운동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는 저를 보고 학교 대표 선수로 뽑아주시고 장학금까지 끌고 와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운동으로 방향을 틀게 된 저는 후원을 받으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결국 대학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경으로 군 복무하면서 형사에 대한 꿈과 희망은 더욱더 커져갔어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체력 테스트에서 1등을 하면서 자신감도 더더욱 커져갔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지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암이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던 중 눈이 팽 하고 돌더니 앞이 안 보였더랍니다. 어머, 이 아줌마가 왜 여기 쓰러져 있어? 당장 119 불러봐, 119! 식당 아주머니가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신고를 했고요. 이미 대장에 있는 암세포 전이가 빨리 되어서 엄마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병상에 누운 엄만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군요. 네 아빠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 아빠가 그리 간 거에 대해서 절대로 창피하지 않단다. 정말 멋지고 용기 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록 네 아빠랑 네 엄마는 힘이 없어서 끝까지 싸우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빠 말 기억나지? 사나이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기억하렴. 꼭 기억하렴.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랑 오래 살아야지. 아들. 엄마는 그렇게 몇 달을 조금 더 사시고 아빠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아빠의 피가 저에게도 흐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게 되면 막 몸에서부터 반응이 왔거든요. 엄마 49제를 치르고 저는 바로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찰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항상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3번째 도전할 때도 떨어진 순간 정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 정도 되면 하늘에서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도 다 버렸어요. 난 안 되는 운명인 것 같아서요.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경찰이 안 된 내 미래를 생각해보니 암담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우울감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전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경쟁률이 적은 지역에서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수 끝에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저는 임용 후 인사를 통해 수사경찰관으로 승급하였습니다. 제가 초임인 시절 저는 각종 잡무를 담당했어요. 서로 들어오는 우편물을 수집하기도 했고요. 청소도 했죠. 시골 경찰서가 그래요. 일 내일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밤에 당직을 서고 있을 때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서 정리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주황색 우표가 붙여져 있는 편지를 본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땐 자리로 돌아가 그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종이를 몇 겹이나 덧대어서 엄청 꽁꽁 싸맸습니다. 아니 뭐 이건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편지지를 이따구로 써놓은 거야? 그런데 저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왜 이렇게 포장을 한지 단번에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보위로 근무하고 있는 이철후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섬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싶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편지를 본 저는 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염전노예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섬노예 아시죠? 서울이나 전국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무급여에 노동 착취를 하며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상황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이유는 이곳에 제가 나고 자란 섬마을이었거든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그곳이었죠. 아직도, 아니 어쩌면 내가 자랐을 때보다 더 심한 부조리가 넘쳐나는 그곳을 또다시 이렇게 마주하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경찰서장한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전 당연히 큰 건을 잡았다며 온 경찰서가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장은 자네가 뭘 안다고 일을 쑤셔대는가? 진짜 공보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도 않고 그저 장난에 불과한 편지일 수도 있는데 말이지. 서장은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섬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작업을 당해서 돈을 받거나 쉬쉬하면서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하도 어른들의 그런 더러운 관계를 많이 보다 보니 신물이 난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보통 편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치 그 편지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고발하던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전 혼자서라도 수사를 시작했어요. 마침 그 당시 무연고 변사체가 그쪽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었고 제가 그 수사를 담당했죠. 그러면서 섬마을까지 확대시키면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승진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강등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직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명목으로요. 저하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 뿐인데요. 자네는 그게 문제야. 적당히 눈 감고 지나가야 할 때와 개처럼 달려들어서 땅굴 파듯이 조사해야 할 때를 가리지를 못해. 자네 같은 사람들은 조직에서 아주 부적격이야, 부적격. 서장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 섬을 무슨 일이 있어도 뒤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잠복수자라고 하죠? 그걸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섬마을에 복귀한 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한 법이죠. 세월도 거의 20년이 흘렀으니까요. 서울에서 사업 망해서 친척이 사는 섬마을로 다시 이사 왔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며 신경을 안 쓰더군요. 마침 그때 이장이 머리를 다쳐서 서울로 수술을 하러 간 바람에 마을에 일을 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이장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죠. 이장 자리에 올라가니 마을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더 가깝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집집마다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한 명씩 두고선 일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내 생각이 맞았네. 섬노예. 섬마을에 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의 노예로 평생 살게 된 사람들.
시대가 어느 땐데 정말 무섭다, 무서워.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게 이 마을은 내가 있을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야. 신물 난다. 특히나 저는 제가 머무르는 숙소 옆에 있던 한 며느리와 할머니의 관계가 수상했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행동은 무슨 아프리카에서 백인이 흑인들을 노예 취급하는 것처럼 발로 차고 침 뱉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왜 이걸 이따구로 해놨어? 아우, 내가 속 터져서 정말. 막 다 늙은 백발노인 머리채를 잡고 뒤흔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매일 반복되니 노인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곧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슬쩍 그 노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 보니 치매에 걸린 노인인 것 같더군요. 그러다 그 집 며느리가 노인을 쓰레빠로 죽일 듯이 막 때리길래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이러다간 사람 죽겠다 싶어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아니, 무슨 노인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때려요? 노예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이장이 뭘 한다고 촌놈 주제. 어디서 남의 집 일에 참견질이에요? 그 바닷가 사람 특유의 억센 소리가 나오더군요. 결국 막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총 공세해서 저를 막 때리려고 하더군요. 마을 일에 깊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어떤 아저씨는 내가 저놈 뭔가 수상하다고 했지? 아주 맨날 뒷짐지고 우리 마을 쑤셔보더니 이럴 줄 알았어. 이 싸가지 없는 놈.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전 뒷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줬죠. 저 형사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세요. 제가 신원을 밝히니 동네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우리를 그동안 속인 거야? 참나, 내가 70평생 살면서 이딴 놈은 처음 볼세.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 낙 같은 거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뭐야? 우리를 그동안 속인 거야? 참나, 내가 70평생 살면서 이딴 놈 처음 볼세.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 낙 같은 거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와, 그땐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순간 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빨간 지붕 아래에서 김철갑 할아버지 땅 빌려 경작하던 사람 아들인데 아실 텐데. 제가 아빠 이름을 말하니 마을 사람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음까지 몰고 간 너네들 절대 잊을 수 없었다며 아직도 이렇게 사는 거냐며 호통을 치니 들고 있던 낫을 내리더군요. 저 건드리면 공무집행 방해죄 더 큰 처벌 받으실 겁니다. 본인이 한 죄악은 돌고 돌아서 본인한테 꽂히는 법입니다. 아버지 잃고 피눈물 흘린 아들이 이렇게 커서 당신네들 앞에 나타났네요. 물이 잔잔해지면 수면 위로 죄악들이 떠오르는 법이죠. 태풍 불기 전 고요함을 잘 즐겨주세요. 전 그렇게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섬마을을 빠져나왔고 제가 수사하고 잠옷근무로 알게 된 모든 실태들을 담은 테이프와 녹음 파일들을 경찰서에서 복제하고 소장에게 올려서 고발을 했습니다. 마침 다른 섬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터졌고 공중파 방송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들어와 저희 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난리가 났어요. 서당도 저희 폐기와 수사에 대한 열정을 말릴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미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걸요. 안 그래도 무연고자들의 행방과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혐의가 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본인 시모를 노예 취급하며 막대한 며느리를 옹호하더군요. 자기네들은 연고도 없는 사람 데리고 와서 돈 안 주고 부린 건 맞는데 그 집은 아니라면서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19살 때 강제로 남자한테 시집와서 애 셋 낳고 그 애 셋도 다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남편놈은 맨날 폭행에 도박에 술에 아주 미치지 않고선 배길 수가 없지. 게다가 시모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는지 몰라.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아유, 뺨 때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일 제대로 못하면 시모가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던지면서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옆엔 애도 정신 이상자였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러다가 남편놈 서울로 도망가 버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갈 곳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 모시고 살다가 시모가 치매 걸리니까 참다 못 참겠어서 마을 사람들처럼 시모 타박하고 그렇게 된 거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개였어요. 그래도 범죄는 범죄였습니다. 저는 그 며느리를 불러 조사를 했죠. 자기가 악마가 되었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참다 한계를 벗어나니까 피해자였던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서 자기가 당한 행동을 어머님한테 똑같이 해버렸다고 하면서요. 그 마을에서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범죄가 아니니 날이 가면 갈수록 내 행동은 점점 더 괴물 같아졌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내가 그냥 죽어야지 이 일이 끝날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지겹고 뭐 때문에 어머님한테 잡혀서 내 젊은 청춘 다 바치면서 등신같이 산 건지. 허공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정신 멀쩡한 사람도 그 동네에 10년만 살면 미쳐버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미치기 싫었던 저희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만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이 흙탕물 싸움으로 인해 동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미국 주한대사한테도 사태를 듣고 섬마을로 들어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 미국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으니 꽤나 일이 커진 거였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TV에서도 하도 떠드니까 저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어쨌거나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폭로한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가슴속에 있는 뜨거운 응어리가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미친놈 취급하던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모자이크한 채로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아버지, 저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바람이 다가와도 숨 참고 죽을 각오로 고발하고 일했어요. 아버지의 한 조금이라도 풀어드린 것 같아서 20년간 가슴속에 품었던 죄책감에서 해방된 느낌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였기에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조금 쉬고 있을 때 며느리와 그 할머니의 근황이 궁금해지더군요. 어떻게 됐을라나? 그 집 사건은 무연고자 데리고 와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특수한 관계였는데. 알아보니 며느리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한 시설에 맡겨졌다고 하더군요. 치매가 걸리시기도 했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나 봅니다. 며느리도 섬마을을 떠났나 봐요. 노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그 섬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나 봅니다. 전 그래도 그녀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죽고 싶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먼저 연락을 해보았죠. 어떻게 지내나며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취하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의 모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모자에 마스크를 하고 나온 한 여성. 다가오는 발걸음에 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멍투성이었거든요.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요. 입술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머리를 한 움큼씩 군데군데 빠져 있어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탈모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맞고 다녀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원래 아니랬잖아요.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끝끝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섬마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거처를 찾던 중 경찰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남편이었죠.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던 상태였더라고요.
서울에서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들을 피해서 여관방을 전전하던 그의 아내를 붙잡아 서울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 남편이 오란다고 해서 간 거예요? 말이 쉽지. 이혼을 안 해주던 걸요. 날 19살 때 붙잡고 데려와 수십 년간 길들이고 착취했으니 어쩌면 저도 또 다른 섬노의 노예인 것 같아요. 피해자였던 제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또다시 피해자가 되고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기구해라. 그리고 더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잠잠히 듣고 있던 저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지 가득한 곳으로, 아니 조금 더 사실적으로 풀어쓰자면 술집을 데리고 다녔나 봐요.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더러운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본인 술 먹고 도박을 다시 시작했나 봅니다. 참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었던 그녀는 남편 몰래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 수사관님 만나러 나온 것도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이젠 그냥 죽던가 하려고요. 이 인생 살 만큼 살았고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냥 고통스러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대로 놓아줄 수 없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사건을 시작한 사람은 저였고 저 때문에 그녀가 또 다른 공경에 빠진 거니까요. 저를 아는 변호사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쭈었고 흔쾌히 도와준다고 하셔서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이혼하고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 나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여성지원센터에 연계해주어서 가해자는 알 수 없는 보호시설로 인도를 했습니다. 남편 놈이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알고 근무하던 저를 찾아와서 난동을 피워두군요.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내 아내 남편이라도 되는 거야? 어?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 어딨어?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근무 중인데 이렇게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되십니다. 이놈이 진짜 나 화난 거 안 보여? 막 우통을 벗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제가 형사일을 하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놈이 저한테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가세요. 라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폭행을 저지르려고 하길래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바로 튀어나와서 그놈을 제압했습니다. 뚱뚱한 멧돼지 하나 사냥하는 느낌이더군요. 꾸액거리면서 난동을 부렸지만 성인 남자 4명이 제압하기에는 그 멧돼지의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놈은 유치장에 갇혔어요. 눈동자도 이상하고 하는 행동도 보통 사람의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서 간이 약물 검사를 시행했는데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렇게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지 마누라한테도 짐승 같은 짓을 했던 거였어요. 그놈은 결국 구속되어서 구속수사를 받고 그간 저지른 죄와 집행유예에 걸린 일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네요. 그리고 다행인 건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사회에서 악의 축이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건 참 다행이었거든요.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애들이 천지니까요. 하여튼간에 별의 별일을 다 겪는 형사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살같이 달려오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을 바라보게 되었고 제 곁엔 아무도 없더군요.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바친 격이네. 뭘 위해서 난 이렇게 달려온 걸까? 순간 회의감과 무기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너무 심하게 우울하고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 아버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복수한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분노를 양분 삼아 미친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였잖아요. 그 꿈과 목표를 이루고 나니 너무 허망하고 우울하더군요. 그 감정을 다루는 게 전 너무 약했어요.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2분 다 돌아가시니 저를 주변에서 챙겨주거나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럼프가 크게 왔고 전 결국 형사일조차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고 서울로 근무처까지 옮길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맨날 술 마시고 점점 폐인이 되어갔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연락 다 끊고 조용하게 지내며 아무도 절 안 찾더라고요. 그래, 난 이제 아버지 유서가 이해가 되네. 체제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건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은 일이나 다름없었던 거야.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강한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 정말 세상이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고통만 주는 걸까?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다리가 한쪽 부러진 채로 심해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저를 구해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 며느리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업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일을 하고 있던 그녀가 제가 우울증으로 퇴사를 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형사님 계세요? 문을 연 순간 깜짝 놀랐죠. 형사님, 이렇게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셨으면 말을 하시죠. 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형사님이 워낙에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다 보니까 마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그간은 제가 형사님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제가 조금 손을 내밀고 싶어요. 라며 반찬통을 꺼내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먹어도 될까요?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녀는 엄마처럼 제가 뜬 밥숟갈 위에 반찬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나이니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보처럼 눈물을 쏟아내는 저였습니다. 혼자서 꿋꿋하게 버텨오느라 많이 힘들었나 봐요. 죽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만을 보고 버텨왔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시간들 끝에 허무함만 남은 줄 알았는데 웬걸 사람이 남았더라고요.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어머님을 괴롭히다가 가해자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형사님 덕분에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알게 되었고 반성도 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섬마을에 평생 동안 살았다면 죽기 전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형사님의 그 꺾이지 않는 수사에 대한 의지와 굴하지 않는 열정이 많은 사람 살리셨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맨날 조직에서는 갈굼만 당하던 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전 그분과 인연이 깊어져 매번 적어도 한두 번은 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의 엄마뻘이던 그녀는 엄마와 아버지 기일 때마다 저를 꼬박꼬박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도와주곤 했죠. 항상 외로운 노총각으로 있다가 한 체육센터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된 저에게 그분이 먼저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과연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업도 이젠 날아밥 먹는 일도 아니고 그냥 알바처럼 체육센터에 일하는 늙은 아저씨를 어떤 처자가 좋다고 시집오겠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분이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시켜 주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너무 착하고 참한 여자가 있다면서요. 어거지로 소개팅에 나간 전 기대도 안 한 상황에서 너무나 첫눈에 반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형사일 하느라 몸과 마음이 상해버린 저에게 그녀의 존재는 천국 같았어요. 휴식이자 자유였습니다. 번 돈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작은 신혼집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죠. 사실은 마음속으로 조금 걱정했습니다. 제 핏줄이면 저처럼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 텐데
우리 아들만큼은 아빠 닮지 말고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 정의롭게 사는 것은 정말 많은 적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유언대로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인생을 나라에 헌신했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길 소원하고 또 바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동시에 이렇게 예쁜 자식을 두고 삶을 포기하는 부모의 심정이 감히 상상이 안 되면서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아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사는 어른들의 비애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합심해서 아이를 잘 키우자고 마음먹었어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힘도 세고 씩씩했어요. 그리고 아주 똑부러지고 리더십도 강했죠. 사람들은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며 칭찬했지만 전 한편으로 걱정했습니다. 아휴, 아빠 닮으면 인생 피곤하게 살 텐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엄청 다쳐서 들어온 겁니다. 무슨 일이냐며 전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때린 거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는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의 침묵 뒤에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반 반장이 학급 회비라고 하면서 우리 돈을 걷어가서 자기 간식 사 먹고 오락하는 데 써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반장이 날 때렸어. 나는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거 잘못했다고 말했고, 근데 선생님도 아무런 혼을 안 내시니까 반장이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아주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죠. 저는 아들과 싸웠다는 반장 녀석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도 제 아들 못지않게 얼굴에 멍이 들어있더군요.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왜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담임쌤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반장 부모가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 담임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서 이것저것 챙겨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봐달라면서요. 선생님도 본인이 받아서 먹은 게 있으니까 일이 터져도 입을 꾹 다문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썩어 들어간 작은 사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다음 날부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아들은 다음 학기 반장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부 다 저희 아들 편을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아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서지 말고 그냥 지켜보렴. 왜? 내가 왜 그래야 해, 아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땡그란 눈을 뜨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들이 힘든 거 싫으니까, 응? 그러자 저에게 다시 말하더군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손해를 보더라도 말은 해야지 바뀌는 거잖아. 나는 내가 조금 다쳐도 말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야지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아빠? 아들의 그 말에 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아, 난 지금까지 피해보기 싫어서 다시 숨어 살았구나 하고요. 나도 어릴 적엔 우리 아들처럼 열정 넘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사회에 물들었지? 언제부터 내가 꿈을 접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던 거지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형사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퇴직을 하여도 다시 기준에 맞는 시험을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전 또다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고요. 아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 숨쉬는 일을 또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희미해진 용기를 되찾았네요. 매일 밤낮으로 범죄자들 잡느라 이전과는 다르게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아빠인데 우리 아들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 그림 일기를 그렸는데 우리 아빤 나쁜 사람 잡는 형사라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제복을 입은 제 옆에 하트를 무진장 그려놓았더라고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아버지, 제가 그 당시에 말을 못했지만 저도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서 한 몸을 던진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도 저의 자랑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제 이런 마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했네요. 삶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죽고 싶으면 또 다시 나를 살리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고 또 힘이 들 때면 다시 힘내라며 내 근처에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천사는 우리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맺어진 인연들, 저를 챙겨주시던 아주머니, 섬마을 아주머니,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젠 전 한평생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라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아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일하다 죽어도 좋으니 열정과 패기만큼은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많이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또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